안녕하십니까. 정통에드의 김한 교수입니다. 2025년도 2회차 무선설비 산업기사 디지털 전자회로 기출보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가서 시험을 치른 후에 이제 기억에 의해서 복원된 문제예요. 자,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전자회로는 제가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복원 정도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 정도는 거의 90% 이상 정확하게 복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험장에 가보니까 의외로 이제 회로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주어지고 어떤 걸 풀어라 라는 문제가 제가 보니까 5문제에서 6문제, 정확하게 한 6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그림 위주로 6문제를 다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론 문제를 이제 천천히 복원을 해서 완성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다가 제가 회로가 있는 문제를 이제 몰아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신출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 문제도 이제 신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이완 발진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완 발진기를 한 번쯤 공부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제 맞췄을 텐데, 이걸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소자값을 높여주면 발진 주파수를 높일 수 있냐. 그래서 이완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을 알면 금방 답을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완 발진기는 어떻게 발진하는 거냐면요. 이 앞부분이 이제 비교기로 되어 있어요. 컴퍼레이터라고 해서 비교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기는 이 기준 전압이 여기 반전 입력 단자예요. 이게 이제 0V로 고정되어 있고요. 플러스 입력 단자가 이 피드백 되는 전압이 이 0V보다 클 때도 있고 작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클 때는 이 OPAmp의 최대 전압이 나오고요. 작을 때는 이 OPAmp의 최저 전압이 나와요. 그래서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최고 전압이 10V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비반전 입력의 전압이 0V보다 높을 때는 10V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이 피드백 되는 전압이 이 0V보다 낮을 때는 최저 전압이 나오는 거죠. 최저 전압은 마이너스 10V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10V, 마이너스 10V가 반복되는 구형파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력 부분에는 이런 구형파가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OPAmp를 봤더니 반전 입력 단자에 저항과 캐패시터가 있어요. 그럼 이런 형을 우리가 OPAmp 때 배웠죠. 이거는 적분기죠. 이 콘덴서가 이쪽 입력 쪽에 있으면 미분기, 출력 쪽에 있으면 적분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적분기고, 그 적분기의 출력을 피드백해서 발진하는 발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분기는 면적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보세요. 면적이 증가하고 있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면적이 증가합니다. 비례적으로 이렇게 증가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똑같은 전압의 크기로 이제 감소하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전압이니까. 그래서 감소하게 됩니다. 면적이. 이해되죠? 그럼 여기는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출력되는 전압 모양이 삼각파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삼각파가 나오는 건데, 일반적인 이제 발진기는 삼각파가 나오는데, 이 이완 발진기는 이 충전되고 방전되는 속도가 상당히 좀 빨라요. 빠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충전되고 방전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충전이 빠르고 방전이 빠르면 이런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전이 빠르고 방전이 빠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톱니파라고 하죠. 그래서 톱니파형이 나오는 발진기가 이완 발진기의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자, 물론 이제 여기 반전 입력이 되기 때문에 최종 출력 그림은 한번 뒤집혀야 됩니다. 이게 뒤집혀야 돼요. 이 모양이 뒤집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초일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 모양을 뒤집은 모양이 정답이에요. 나오는 출력 파형은. 그래서 출력 파형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뒤집은 그림은 안 그렸지만 실제로 반전 입력으로 들어오는 출력이기 때문에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이 모양을 뒤집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뒤집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형을 구하라 그랬으면 그래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것을 피드백해 가지고 발진하게 되는 발진기를 만든 건데, 그게 이완 발진기인데, 발진 주파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파형을 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을 아시면 돼요. 공식은 여기에 있는 R온입니다. C예요.
R온 C. 여기에 있는 R온 C분의 1입니다. 거기에 이 피드백되는 저항들이 있죠. 그 중에서 R3분의 R2 이렇게 구해지는 게 발진 주파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이 공식을 얘 갖고 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발진 주파수가 높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서 분자가 R2밖에 없죠. 다 분모에 있잖아요. 그래서 R2를 키워줘야 이 발진 주파수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소자를 높이게 되면 발진 주파수를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R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번이었던지 이게 3번으로 나왔던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답은 R2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 R3가요. 이 아래로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나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 R3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리려다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실제 출제 그림은 이 R3가 이 아래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답만 해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출력 파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2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신출 문제 같아요. 간단한 문제지만. 자,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들이 있고요. 다이오드의 캐서드 부분에 이 전압이 5V가 각각 달려 있더라고요. DC 5V가 달려 있죠. 그럼 여기에 공급되는 전압도 5V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이에 전압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다 오픈되어 있죠. 끊어져 있습니다. 흐르는 전류가 없지요.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다 출력적으로 나와서 이 전압이 그대로 출력 전압에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 전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답은 5V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5초도 안 걸리게 5초도 안 걸렸어요. 답을 하고 넘어갔던 문제 같아요. 이 3번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신기 문제 같았어요.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기초 같은 데는 분들은 쉽게 풀어도 기초가 좀 부족한 수험생분들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바로 비교기 문제라니까요. 이게 비교기예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기준 전압이에요. 기준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전압이 이 반전 입력에 들어갔을 때 출력되는 전압 모양이 나오는 거죠. 구형파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3kΩ짜리고 1kΩ짜리니까 전압 분배 법칙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자, 먼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구해야겠죠. 3 플러스 1분의 저항의 단위가 같을 때는 숫자만 적어도 되죠. 이 1kΩ에 걸리는 전압이 여기 걸리는 거죠. 여기 1kΩ에 걸리는 전압이 기준 전압이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공급되는 전압은 16V죠. 16V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6이니까 4V가 기준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보고, 자, 입력되는 전압, 교류 전압이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 거죠. 그래서 그 전압을 여기 준 거예요. 진폭이 5V네요. 이 높이가 5V다 이 말이죠. 여기 진폭이 주어졌잖아요. 진폭이 5V죠. 자, 이것도 정확히 제가 외워왔어요. 이거 이게 주파수까지 각 주파수죠. 정확히 제가 외워왔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5V가 들어올 거고요. 기준 전압은 4V예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가 4V예요. 여기 4V입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그랬잖아요. 자, 여기 반전 입력이 기준이니까 이 기준 4V보다 이 전압보다 4V보다 이 비반전 입력의 전압이 높을 때, 더 높게 들어왔을 때, 여기죠. 이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이 오프앰프의 최대 전압이 나온다. 최대 전압이 얼마냐면 12V예요. 그 다음에 이 기준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나왔을 때는 최저 전압 몇 볼트요? 마이너스 12V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딱 기준을 딱 잡으면 여기서 이 부분이 들어올 때는 최고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전압이 12V면 여기가 12V면 12V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에서만. 나머지 이 부분에서 여기까지는 최저 전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전압의 범위가 좀 더 넓죠. 여기가 마이너스 12V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최고 전압 12V. 나머지 구간은 최저 전압 12V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 3번에 있죠. 그래서
최고 전압과 최저 전압이 제대로 되어 있고 그림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것은 3번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보기는 제가 다 못 외웠습니다만 답과 회로와 문제는 정확히 외운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설에 정확하게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정확히 복원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왔죠, 그동안.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DB로 고쳐서 답을 내봐라 이런 문제였어요. 요것만 좀 신경 써서 난이도를 높였던 문제 같아요. 자, 일단 증폭도를 구하라 그러는 거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이니까 입력이 여기 있고 출력이 있으니까 구해보죠. 자, 이 증폭기, 이 OPMF는 반전 증폭기죠. 여기 마이너스 반전 입력에 신호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구하는 공식이 여기 출력되는 요 전압의 구하는 공식이 마이너스 R온분의 RF죠. 1kΩ분의 100kΩ 아닙니까? 그럼 입력 전압 VI죠. VI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출력되는 전압은 이렇게 나누면 100배가 증폭돼서 마이너스니까 반전돼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100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이제 반전 입력으로 들어오니까 반전 증폭기죠.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R온분의 RF니까 4K분의 10K죠. 4K분의 10K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다가 입력되는 전압은 요거죠. 그래서 곱하기 입력되는 것은 마이너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나누니까 100이었으니까 100배의 VI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마이너스는 이제 상쇄되는 거고요. 자, 요거 나누면 KK, 킬로는 없어지고, 이거는 이제 2.5 아닙니까? 그래서 그 2.5에다 100을 곱하면 얼마 돼요? 2.5에다 100을 곱하면 250이죠. 250 VI가 됩니다. 근데 VO가 250 VI니까 VI가 넘어가면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은 250이 나온다. 이게 이제 증폭도 아닙니까? 근데 뭘 구하라는 거예요? 데시벨을 구하는 거죠. 전압일 때는 dB를 구할 때 몇 노구? 20노구를 취할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전력이었으면 10노구. 전압이나 전류는 20노구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20노구 250을 딱 하면 이제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48dB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근사치로 약 48dB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회로와 문제와 답은 정확합니다. 근데 보기까지는 제가 다 못 외웠어요. 임의대로 만든 거고요. 회로와 답은 정확하게 복원을 한 겁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신경을 써서 외운 문제입니다. 자, OPMF, 응용 OPMF에서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에 모두 신호가 들어가는 것은 감상기밖에 없다겠죠. 그래서 이거는 감상기예요. 감상기는 원래는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첫 번째는 이 입력만 있고 이 입력은 없을 때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입력만 있고 이 입력은 없을 때 구해서 더하면 전체 출력이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저항들이 서로 같을 때는 이것과 이게 저항이 같죠? 그러면 간단히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이게 R1이고 이게 R2라고 한다면 R1분의 R2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입력 단자에 있는 전압 V2 마이너스 입력 단자에 있는 전압 V1 이렇게 구하면 제가 끝난다 했죠. 그래서 R1이 몇이에요? 1kg. R2가 몇이에요? 100kg. 그래서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지고 100이 남죠. 그래서 이게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푸는데도 이거 5초도 안 걸렸어요. 금방 풀고 넘어갔던 문제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항들이 4개가 다 다르면, 자, 이 저항들이 4개가 다 다르면 중첩 이론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전압이 없을 때는 반전 입력이니까 여기 출력 전압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R1분의 RF죠. 1kg, 100kg, V1 이런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100 V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압이 접지가 되고 이 신호만 있을 때는 자 V02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입력 전압이에요. 이 전압이 입력 전압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에서 이 전압은 자 VA라고 했을 때
저항이 1kg에다가 100kg가 있잖아요. 근데 100kg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100 곱하기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입력되는 전압은 101분의 100 V2가 되는 겁니다. 거의 뭐 1이라고 보면 V2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비반전 입력이니까 1 플러스 R1분의 RF죠. 그래서 1K분의 100K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입력 전압 요겁니다. 자, 101분의 100 V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해보면 없어지면 이게 101이 되죠. 이게 101이 돼요. 그래서 요것과 요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00 V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최종 출력 전압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있으니까 100으로 묶으면 이게 이제 플러스니까 이걸 먼저 적으면 V2 마이너스 V1 해서 답이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4개가 다 다를 때는 이런 방식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저항이 이렇게 같은 게 있을 때는 요 공식으로 아까. 자, 이게 R1이고 이게 R2라면 R1분의 R2 해가지고 플러스에 있는 전압 V2 마이너스에 있는 전압 V1 이런 식으로 출력 전압을 간단히 풀 수 있다. 아시겠죠? 기초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해설에 자세히 달아놨어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출력되는 최저 전압으로 알맞은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 전압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출 문제 같아요. 간단하지만. 근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풀었던 사람이 이제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함정에 맞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제 교류 신호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이오드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저항이 있죠. DC 전압 있잖아요. 이 클리퍼예요. 그래서 자, 입력 신호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다이오드가 이쪽에 있으면은 직렬력이라겠죠. 직렬력은 해석이 좀 까다로우니까 병렬력으로 고치라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항하고 이 다이오드를 바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대로 바꾸면 이게 저항이 들어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그대로 돌리게 되면 다이오드가 이런 아래쪽을 향하는 이런 모양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다이오드가 ON이 됐을 때의 출력 전압이 기준 전압이 된다. 그 전압이 3V죠. 여기 플러스니까 3V죠. 그럼 3V가 지금 여기가 진폭이 5V니까. 자, 5V니까 3V는 이 정도 되겠죠. 3V. 이게 기준이다. 그래서 다이오드를 긍정적으로 보면 화살표라고 한다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 전압 아래 파형만 나온다. 잘려가지고. 그래서 팔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잘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잘리고, 이런 파가 출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그림을 보면 여기는 잘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파가 나오는 거예요. 출력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에서 이제 조금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뭐 0.7V 일어나는 것은 이제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조건이 없으니까 이상적이라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보통은 이거 시험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출력 파형의 최대 전압을 물어봤을 거예요. 최대 전압은 3V죠. 답이 3V예요. 이렇게 나왔을 건데 자세히 보세요. 최저 전압을 물어봤어요. 함정이죠. 저도 잘못 출제됐나? 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고 전압을 보통 물어보는데 그때는 3V가 답이에요. 근데 최저 전압을 물어봤으니까 이 최저 전압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5V 아닙니까? 근데 답을 마이너스 5V라고 안 돼요. 왜냐하면 교류 신호는 실효값으로 답을 해야 돼요. 실효값. 진폭은 마이너스 5V지만 실효값은 루트 2로 나눠야 되죠. 실효값은. 진폭을 루트 2로 나누면 실효값이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54 정도 되는 전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었던 문제 같아요. 해설에 자세히 달아놨습니다. 자, 이 문제가 반가웠어요. 이거는 신출 문제 같지만 아니에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아주 오래전에. 자, 엣지 트리거. 엣지 트리거. 엣지 트리거라는 것은 클락이 이렇게 움직일 때요. 동작 변화를 이 클락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에서
동작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에지 트리거라고 하죠. 이 끝부분에서 동작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동작 변화가 일으키게 하면 이걸 상승 에지라고 하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도 있죠. 내려가는 부분에서 동작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폴링 에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에지 트리거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에지 트리거를 그리는 방법은 폴리프로에서 기호로 이렇게 꺽쇠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 꺽쇠표가 없는 것은 레치예요. 폴리프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꺽쇠표가 있는 것만 트리거죠. 에지 트리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꺽쇠표가 없는 것들은 다 탈락이에요. 얘도 탈락, 얘도 탈락입니다. 그럼 얘 꺽쇠표가 있는 건 얘하고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있어요? JK라고 있잖아요. JK가 나와요. D가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보자마자 뭐 1, 2초도 안 걸리고 답을 했고 넘어갔던 문제 같아요. 근데 신춘 문제 같지만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반가웠어요. 디지털 문제였는데, 자, 128을 BCD 코드로 고쳐라. 제가 이제 코드를 배울 때는 정의를 꼭 외워라 그랬어요. BCD 코드는 뭐냐? 자,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4자리로 바꾸는 코드를 뭐라고 한다? BCD 코드를 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정의로 안 외우면 헷갈려요. 그래서 BCD 코드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는데, 자, 0은 0으로 바꿀 수 있지만 9 같은 경우는 1001 4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는 한 자리를 할당하고 어떤 수는 2자리 할당하고 어떤 수는 3자리를 할당하고 어떤 수는 4자리를 할당하게 되면 시스템이 복잡해져서 BCD 코드는 모든 숫자 10진수를 다 4자리로 바꾼 코드다 그랬죠. 그래서 10진수 한 자리를 2진수 몇 자리로? 4자리로 바꾼 코드예요. BCD 코드는. 그래서 1을 4자리로 바꾸면 0001이죠. 자, 2를 4자리로 바꾸면 0010이죠. 자, 8을 4자리로 바꾸면 1000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쓴 게 답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거 2진수를 딱 이렇게 나열해 놓고요. 이거는 BCD 코드다. 10진수로 표현하면 뭐냐? BCD 코드다. 그럴 때는 또 아래에서 4자리씩 끊어가지고 이걸 10진수로 고치면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 2, 8. 그래서 128이다. 이렇게 답을 구하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니까 001로 시작하는 게 여기고요. 0010은 여기고요. 1000은 여기니까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정유엘에서 교류 입력 전력이 20W예요. 직류 출력 전력이 30W입니다. 정유 효율을 구해라. 정의를 아느냐 하는 문제죠. 효율, 정유 효율을 구하는 것은 자, 입력 교류 전력분의 출력되는 DC 전력 곱하기 100이다. 정의를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류 전력이 얼마나 줬어요? 20W로 줬고요. 출력 전류가 30W로 줬죠. 곱하기 100을 하면, 자, 이거 하면 이제 5가 되고, 5, 3, 15니까 150이 나왔어요. 그래서 150을 이렇게 했는데, 답은 이제 제가 의아해가지고 150을 했습니다. 그냥 했는데, 효율이 100%가 넘는 게 있는가 싶어요. 하여튼 뭐, 이게 답은 1, 2, 3, 4에 150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내신 교수님이 그건 고려하지 않고 낸 것 같아요. 그냥 답만 내봐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의 효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갑니다. 자, 이 문제도 반가웠어요. 자, FET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제 공무원 시험에도 FET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FET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BJT와 FET는 비교해서 외우라겠죠. 우리가 이제 BJT는 접지 방식에서 커먼 이미터가 있고 커먼 베이스가 있고 커먼 컬렉터가 있죠. 그래서 단자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가 있는데 FET는 이제 게이트가 있고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죠. 그래서 커먼 게이트가 커먼 베이스하고 특징이 좀 비슷해요. 그러면 커먼 드레인이 커먼 컬렉터하고 특징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커먼 소스가 커먼 이미터하고 특징이 비슷하죠.
근데 차이점은 이 FET는 전류 증폭을 못해요. 전압 증폭만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특징은 좀 비슷한데 이 FET는 전류 증폭을 못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FET의 특징 중에서는 이제 입력 저항이 굉장히 높죠.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커먼 게이트만 빼고, 요 커먼 게이트만 빼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입력 저항이 무한대에 가깝다. 그래서 FET는 입력 저항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이 게이트 아래 옥사이드층, 절연층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게이트를 접지해버리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커먼 게이트만 입력 저항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나머지는 입력 저항이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이 커먼 소스의 특징은요, 커먼 이미터가 비슷한 특징 중에 뭐냐면, 커먼 이미터만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이제 위상이 뒤집히잖아요. 180도.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커먼 소스예요. 커먼 소스도 위상이 180도 뒤집힌다.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초이론 때 분명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표로, 우리 교재에 있는 표죠. 공부를 하실 때. 자, 커먼 게이트. 여기 나와 있는 커먼 게이트죠. 그다음 커먼 소스, 커먼 드레인이 있을 때 이 커먼 게이트만 입력 임피던스가 낮아요. 나머지는 다 무한대죠.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장은 잘 안 물어보지만 출력장은 RD로 표현한 거예요. RD. 요거는 GM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득. 전류이득은 없어요. 전류이득은 얻을 수가 없으니까. 전압이득만 있는데 이 전압이득이 이제 다 큰데 적은 놈이 하나 있어요. 이 커먼 드레인의 전압이득은 1보다 작습니다. 1 플러스 뮤분의 뮤기 때문에 1보다 약간 작아요. 그래서 1 미만이라는 거 여기다 별표하시고 꼭 외워달라 했어요. 그 다음에 커먼 소스는 이제 증폭도가 둘 다 큰데 마이너스가 붙죠. 위상이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그런 특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커먼 드레인은 전압 증폭도가 1보다 적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먼 소스는 입력장은 무한대에 가깝죠. 커먼 게이트를 제외한 커먼 소스나 커먼 드레인은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GM은 클수록 증폭도가 좋다. 우리가 삼정수락에서요. 증폭도를 나타내는 뮤하고 그 다음에 GM이라는 전달 컨덕턴스라고 하죠. GM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출력장 RD. 출력이 드레인 단자라고 한다면 드레인 저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R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GM에다 RD를 곱한 게 뮤예요. 이게 3정수 관계죠. 그래서 GM으로 고치면 GM은 RD분의 뮤지요. 뮤예요. 그러다 보니까 GM은 클수록 이걸 이제 전압 증폭도가 좋다 그러는데 이걸 공식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전압 증폭도를 물어봤으니까 GM이 클수록 요게 클수록 당연히 전압 증폭도는 크겠지요. 그래서 뭐 고칠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먼 소스는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의 이상차가 생기는데 90도가 아니죠. 몇 도요? 반전이니까 18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로 가죠. 전압 변동률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전압이 변동되는 원인에는 자, 전원 전압이 불안정하면 출력이 변동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주파수하고 전압 변동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파수가 흔들린다고 해서 출력되는 전압이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는 거.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주변의 온도가 변화가 되면 출력되는 전압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출력 전압은 변동될 수가 있다. 그래서 주파수하고는 무관하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2번 문제,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정 발진기죠. 이제 발진기 중에서 안정도가 가장 높죠. 그래서 내가 수정 발진기는 특징, 주파수 안정도가 매우 높다.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듣기 싫죠? 이렇게 외우라겠어요. 듣기 싫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정도가 높은 이유를 꼭 아시라겠죠? 첫 번째 이유가 뭐랬어요? Q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죠? Q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정도가 높은 이유로 옳지 않은 거 고르는데 Q가 높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발진기에다가 이제 항원조를 씌우죠. 그래서 발진기에 항원조를 씌움으로써 발진 주파수가 이제 안정도를 높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발진 구간은 유도성에서 발진하는 게 이제 수정 발진의 특징이요. 근데 그 구간이 좁을수록 안정도가 높다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 매우 좁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 어떠한 경우도 이제 부하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부하 변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죠. 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뭐 간단히 구할 수 있는 문제였고, 기출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문제죠. 아까 3정수 관계. FET에서 3정수가 있는데, 뮤라는 증폭 정수가 있고, GM이라는 전달 컨덕터가 있고, RD라고 하는 드레인 저항이 있는데,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이런 3정수 관계, 보너스 문제 같아요. 간단히 나왔더라고요. 1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정전화 변호는 직렬형이고 병렬형이 있는데, 내용 중에서 직렬형이 유리하다 그랬죠. 좋은 점, 장점이 다 직렬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렬형 정전화 회로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부하장이 클 때 효율은 병렬 저항에 비해 높다. 그래서 좋은 점이잖아요. 효율이 높다는 것은 맞아요. 출력 전압의 넓은 범위에서 쉽게 설계할 수 있다. 설계가 쉽다는 건 장점이죠. 맞아요. 증폭단을 증가함으로써 출력 저항 및 전압 안정 계수를 작게 할 수 있다. 증폭단을 증가하면 출력 저항 또는 전압 안정 계수. 전압 안정도 계수는 작을수록 좋죠. 제일 작은 값이 몇이에요? 1이죠. 1에 가까울수록 좋죠. 맞습니다. 출력이 단락되더라도 트랜지스터가 파괴되는 경우는 없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가 다시 나온 이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나왔던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양자와 잡음 전력을 구하는 공식. 우리가 이제 양자할 때 잡음을 줄이는 개선책 같은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 문제도 이번에 나왔는데 이것도 나왔더라고요.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양자와 잡음 전력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스텝의 크기의 전압을 델타 V라고 줬어요. 우리 고전은 델타 V를 제가 S라고 이제 고쳤었죠. 델타 V를 S라고 해가지고 잡음 전력 구하는 공식은 12분의 S의 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12분의 델타 V의 제곱. 답 4번이었습니다. 뭐 답 보는데 뭐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금방 답이 보이더라고요. 자,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양자와 잡음 개선. 이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양자화할 때 잡음을 개선하는 개선책 세 가지를 달라서 외워야죠. 첫 번째가 양자와 비트수를 늘리는 거예요. 양자와 비트수를 늘리게 되면 스텝수가 늘어나죠. 그래서 양자와 스텝수를 증가한다. 즉 양자와 비트수를 늘린다. 그러니까 양자와 스텝을 나누게 되면 많이 나누게 되면 스텝의 크기는 줄어들죠. 그래서 스텝의 크기의 전압은 작아진다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아셔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압축과 신장기를 설치하죠. 이걸 뭐라고 해요? 압신기라고 하죠. 그래서 압신기를 설치한다가 또 양자와 잡음을 줄이는 개선책의 두 번째죠. 마지막이 이제 선형 양자화보다는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 그래서 입력의 크기에 따라서 양자화를 나누는 스텝의 크기를 변동시키는 걸 비선형 양자화라고 하죠. 하여튼 이 방법들이 다 양자와 잡음을 개선하는 개선책으로 시험에 단골 중에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꼭 외우셔야죠.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비선형 양자화를 한다 맞고요. 스텝의 크기 전압을 크게 하는 게 아니죠. 작게 하는 거죠. 스텝 수를 증가하고 압축과 신장기를 사용한다. 답은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17번 문제로 가죠. 자, 가부와 잡음이 없는 경우 PCM 양자화 시 사용되는 비트수를 EBT. 자, 우리가 EBT를 증가할 때 SMB 신호 전력대 양자와 잡음 전력 비는 몇 dB가 개선해요? 이거 6dB 법칙이라겠죠. 양자와 비트수를 1비트를 증가하면 6dB씩 좋아져요. 그러니까 한 비트를 증가하면 6dB가 개선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처럼 2비트를 증가하면 또 6dB가 증가하니까 12dB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명 6dB 법칙이다. 그래서 dB를 구하는 공식도 알아두세요. SMB를 구하는 공식 6n 플러스 1.8dB죠. 그래서 이 n이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수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양자와 비트수를 주게 되면 SMB를 구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6n 플러스 1.8dB라는 공식 정확히 외워갖고 시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이게 이제 신출 문제인데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일명 적층 결합 에너지라고 해서 SFE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킹 포트 에너지, 그래서 우리말로는 적층 결합 에너지 이렇게 불러요. 이것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겠어요. 옳은 거. 그래서 이게 밑에 내용을 좀 살펴보고 풀어보죠. 그러니까 적층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요, 결정 격차에서 온자들이 쌓이는 순서가 정상적인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규칙으로 이제 배열을 됐다가 거기서 배열이 벗어나게 되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적층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너지의 크기는 결정 구조의 안정성과 변형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낮은 SFE는요. 낮은 SFE는 전위 이동을 촉진하여 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특징 아셔야 되죠. 근데 높은 SFE는요. 높은 SFE는 전위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그리고 SFE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며 합금 조성이나 온도, 압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예요. 근데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문장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옳은 거는 1번입니다. 적층 결합 에너지는 결정 격자에서 온자들이 쌓이는 순서가 정상적인 규칙에서 벗어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이게 정의죠. 이게 적층 결합 에너지의 정의예요. 높은 SFE는 전위 이동을 촉진하여 연성을 증가한다는데, 높은이 아니라 낮은 SEF는 전위 이동 촉진에 연성을 증가하죠. 그 다음에 낮은 SEFE는 전위의 이동을 제한하여 변형을 어렵게 만든다는데, 이것이 이제 틀렸죠. 높은 SEF는 전위의 이동을 제한하며 변형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FE는 재료의 고유한 특성이며 합금 조성이나 온도, 압력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답니다.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받는다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이렇게 출제된 문제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 보기를 정확하게 복원을 못했죠. 그러나 하여튼 문제와 답은 정확히 복원을 한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H 파라미터가 기사 시험에 많이 나오다가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그래서 H 파라미터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 시험에는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산업기사는 요 근래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H 파라미터에서 출력 단락 전류 증폭률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입력, 이게 저항을 의미하는 H 파라미터죠. 그래서 입력 저항 또는 입력 임피던스라고 하죠. 조건은 우리가 이제 H 파라미터 식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출력을 단락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 HI예요.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 다른 말로 입력 저항이라고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HR은요, 여기 리버스 약자라 했죠. 역방향 전류 이득이죠. 전류 이득, 전압 이득, 죄송합니다. 전압 이득이죠. 역방향이에요. 그래서 조건은 입력 개방입니다. 그래서 역방향 전압 이득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HF는 포드 약자죠. 순방향 전류 이득이죠. 그래서 커먼 이미터에서 베타와 같은 기호다 그랬어요. 그래서 출력을 단락해가지고 구하는 건데, 순방향 전류 이득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O는 아웃풋의 약자죠. 얘는 인풋의 약자고. 그래서 이거는 출력인데, 출력 저항을 이제 뒤집은 거. 출력 저항을 뒤집으면 컨덕턴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임피던스의 역수는 또 어드미턴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력 어드미턴스 또는 출력 컨덕턴스라고 부르는 것이 HO다라는 겁니다. 조건은 입력을 개방했을 때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출력을 단락했을 때 전류 증폭률은 뭐예요? HF가 답이었죠. 저는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공부 안 한 수험생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었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에 있었던 문제예요. 네, 다음 정류회로에서 직류 출력 전압 VDC와 직류 출력 전류 IDC는 얼마인가? 예,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입력 전압이 주어졌어요. 입력전압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141이라는 것은 루트 2가요. 1.414 막 이렇게 나가는
값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1.41로 계산한다면 여기다 100을 곱하면 141이 되죠. 141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100 루트 2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진폭이 100 루트 2다. 진폭입니다. 신호의 진폭이 100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변압기가 있는데 건선비가요. 여기 주어진 게 10대 1이에요. 10대 1. 그러면 10분의 1로 주는 거죠. 그럼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여기 오는 진폭은 10 루트 2가 오겠죠. 10으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진폭입니다. 시료값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반파 정류 회로잖아요. 반파 정류 회로의 출력 전압은 외우셔야 돼요. 파이분의 1이죠. 파이분의 1이에요. 파이분의 1입니다. 파이분의 1 곱하기 VM이죠. VM이요. 이게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진폭값입니다. 그래서 파이분의 1 곱하기 진폭 10 루트 2를 하게 되면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이게 약 4.5V 정도 나오더라고요. 반올림을 하게 되면 4.5V 정도 나와요. 그게 이제 진폭입니다. 이게 이제 출력되는 V 뭐예요?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D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DC는요. IDC는 이게 VDC를 구했으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R분의 VDC를 하면 되죠. 그래서 R이 여기에 얼마나 줬냐면 500으로 줬어요. 500. 그래서 500분의 VDC가 얼마예요? 4.5V. 이거 계산하니까 약 0.9m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4.5하고 9mm, 0.9mm, 0.9mm. 그러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풀이 과정에서는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이제 IDC를 먼저 구했죠. 그리고 VDC를 나중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해든 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20문제를 다 풀어봤어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